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해외 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이제 뭐 더 내릴 게 없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수정된 거, 베어마켓 랠리에서 삼성 GOS 문제, 그리고 그 푸틴의 핵 위협, 그리고 국제유가의 예상을 초과한 폭등, 뭐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L자형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태에서 나온 낙폭이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딱히 특별한 건 없지만 주목해야 될 건 이거. 그래도 그동 0.5% 인상이 90%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0.25%가 됐다. 예, 요것만 해도 건진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이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건 동일합니다. 뭐냐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 국유화, 석유를 국유화한다. 뭐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랬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석유 국유화를 하는 거. 네, 그리고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테러,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이 달러 패권하고 굉장히 연관이 큰 부분이고,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 수요라는 것은 공포, 혹시라도 나중에 더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수요긴 하지만 수요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미국한테 유리한 상황인지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재미없게 한번 짚어본다면, 이 석유는 국제사회에서 석유는 유일하게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통화로 결제하려고 덤빈다, 미국의 공격, 제재 이런 걸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달러는 항상 석유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포가 무려 9조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너네 돈 이렇게 막 찍어내면 너네 돈 신뢰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석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 결제하는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화를 더 많이 쓸 거고, 또 하나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물론 미국이 기획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항상 그런 걸 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IMF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얘기를 하면 속보이니까 IMF를 통해서 너네 적정 외환 보유고가 IMF에서 권장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한국은 갑자기 외환 부족 국가가 돼버립니다. 2020 지금 2년 현 기준으로 한국은 적정 외환 보유고의 99%로 외환 부족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뭔 교훈을 줬냐면, 미국이 제재하니까 러시아의 자산이 동결되고, 러시아가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던 유로화가 쓰지 못하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많지만 지금 국가 부도를 선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거 외환 보유고 이거 적당히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 외환 보유고에 보통 120에서 130을 갖고 있었으니까 달러를 더 보유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9조 달러 찍어낸 달러 있으니까 너네 갖고 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뭔가 공짜 돈을 찍어내고, 뭔가 이상하게 가지만 감사해 하면서 달러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 쟤들은 공짜로 찍어낸 건데.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의도하는 게 이 달러 패권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환 부족 국가가 됐으니까 원화 약세는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외 금리차 역전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은 올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겁니다. 예. 동결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원화 약세고, 그리고 에너지 수입에 국제유가 20달러대하고 지금 이제 130달러대하고 원유 100%를 수입하는 한국 경제는 얼마나 많은 외환 지출이 있어야 되느냐. 1000억 달러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뼈 빠지게 수출해서 석유 사는데 다 닦아 넣게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야, 너네 주 52시간 지켜. 너네 최저임금 보장해. 야, 노동자가 하늘이야. 자,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 망합니다. 그 전에는 제조업 니네 그런 거 못할 정도면 문 닫는 게 맞지. 사람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 제조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이때는 왜냐면 외환이 남아도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네 뭐 사람 갈아 넣어서라도 수출해가지고 외환 벌어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제조업은 가장,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맞물리는 상황에 의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돼서, 그래서 이 제조업이 홀대받다가 이제 제조업이 관심을 받을 거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자, 공장 태양광을 다는데 뭐 태양광 자체는 지원이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지금 지붕 아니고서는 대부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태양광에 보조금 쓴다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이미 S&P를 보면 S&P에서 LNG로 발전하는 게 600원, 태양광은 지금 200원에 사주고 있지만 장기 계약은 70원, 80원에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송전 손실 이런 거 감안하면 한국전력에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너네 지붕에 태양광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요런 부분들을 상세를 해 나가라. 요런 거 OECD 규제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기업은행을 통해서 야, 니네 좀 자금 많이 갖다 써 라는 거. 요런 거. 그리고 정책 자금을 뿌리면서 야, 너네 연구과제 하나씩 맡아. 정책 자금 줄게. 요런 거. 그러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상당 비중은 이런 제조업체들이다. 그러면 다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제조업을 하는 중소형주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땅값도 올랐고 공장 건물 가치도 올랐고 거기다가 정책 자금도 앞으로 더 많이 뿌릴 가능성이 높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또 환율에 대한 어떤 수익을,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조합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신금속 같은 종목들도 수출도 하고 공장도 되게 크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지원을 받을 만한 그런 또 규모가 작은 회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만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지수는 적어도 큰 종목들이 내리더라도 그런 작은 종목들, 특히 제조업을 하는 종목들, 또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원자력 관련된 그 기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화해 보면 대부분 다 중국에 가 있고, 자기 친구들이 또 누구는 프랑스에 가 있고, 국내 원전에서 좀 날고 뛰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데 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특히
그게 단순히 위험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유가 수준이면 원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원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조 부활 이런 걸 가더라도 또 해당되는 중소형주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로. 네, 그래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품이 빠지더라도 그런 제조 위주의 중소형주들이 하방을 바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공장들이 갖고 있는 땅, 어떻게 국가가 지원을 하냐. 자, 공단 하나를 조성을 하고 1공단 그리고 2공단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3공단을 또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1공단에 있는 쪽에서 3공단에 분양을 받고 1공장을 팔아먹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차익이 몇백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1공장을 팔고 3공장을 사고 이 1공장을 그럼 누가 사냐? 여기에 분양하지 어떤 바보가 이걸 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단이 이만큼 있으면 일정한 부위들은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걸 허용해 준다. 대로변에 있는 또 공단은 상업시설도 일부 허용해 준다. 이런 게 이제 또 지원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장 땅 이거 지식산업센터로 팔아먹는데, 아파트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비교를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고 대출도 80%까지 되니까 분양도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땅을 싸게 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익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총 매출에. 그러니까 아파트 뭐 2,000세대를 지어가지고 팔았다. 그거에 남는 게 아무리 많아도 20%는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 대장동 같은 뭐 화천대유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레버리지를 구사를 하기 때문인데, 상식적으로 10% 정도 자기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PF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수익률이 200%가 됩니다. 자기 자본이 10%만 들어가면. 근데 뭐 이것조차도 안 되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아주 좋다면. 그럼 자기 돈이 0%가 들어갔는데 20%를 먹는다. 이때는 수익률이 그냥 무한대로 치솟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장동과 같은 그런 수익성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이상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40%입니다. 자기 돈 10% 들어가서 성공하면 400% 먹게 됩니다. 이런 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중소형주들의 특히 수출하는 종목들에게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에너지 서울 외환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땅을 파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 수출 기업들이 벌어와야 된다. 근데 그 앞에 지금 현 정권이 단순히 뭐 무지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싸고 외환이 남았더니까 굳이 제조업 니네도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 가격 싼데 원전에 이점이 뭐가 있냐. 요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환경이 바뀐 겁니다. 앞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정책이었고.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재개발 투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돈이 늦어지는 게 여긴 너무 흔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3개월은 기본으로 늦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질 때는 뭐 한 15개월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해결되면 제 돈으로 늦어지면 먼저 해결해 드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결해 드릴 범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뭐 저는 다행히 좋은 사업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서 그 5월이면 이제 완벽하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정이, 저는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줄 돈이 있으면 그냥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줄 돈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뭐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 반대라서 이걸 혼자 투자를 하면 모르겠지만 같이 뭔가를 한다. 그럼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뭔가 이렇게 늦어지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어떻게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생산성이 좀 없는 왜냐면 예정대로 나오면 그 뒤에 일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소장을 보낸다든지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냐면 그 코로나가 사실 이런 재개발 투자에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하려면 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안에 집들을 뭐 한 50채, 100채 이렇게 토지를 산다든지 집을 사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나 안 팔아.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요즘이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땅이 아주 잘 매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5%는 매입하면 80%가 넘어가면 이제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95%를 정하고 95% 사서 마무리 이제 어차피 이거 소송하면 공시지가에 팔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버티지 마시고 적당히 파시죠. 요런 게 되니까 땅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땅 작업만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이 재개발 투자, 시행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서로 인허가 나면 서로 돈 대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는 어떻게든 지방 자치단체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안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또 입지가 좋은 데다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건 아주 특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면 요, 요 지역에 토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난 먹고 살만하니까 몰라 니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 나 안 팔아. 다른 땅 작업 다 하고 마지막에 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마지막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안 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먹고 살만한 자리들은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요 안쪽은 어떻게 자기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까 우리 뭉쳐가지고 얼마 이하에 팔지 맙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땅 작업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런 상태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사고가 많았고 그런 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땅 작업도 잘 되고 이게 술술술술 풀리던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재개발 투자 앞으로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거 신규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땅 작업 95% 끝났어요 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요런 거 95% 끝났으면 자기들 돈 넣지 뭐 남의 돈 넣겠습니까? 비싼 이자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모험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물론 이런 제한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인연들로 해서 이제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앞에 돈 벌었으니까 이런 시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만 한 10억, 20억 이렇게 커터 열어드릴게요 하면 저 혼자 들어가 저 혼자 들어가기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거는 신규로 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코로나19라서 그나마 괜찮았던 거지 코로나19 끝나고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이 땅 작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혹시 그런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 같은 거 주시면 제가 그냥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실패 대부분이 토지 작업이 안 되는 거니까 95%가 됐냐 안 됐냐 땅 계약을 요걸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없을 것 같고 다시 뭐 요런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런 또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300에 대한 거는 단순한 겁니다. 과거에 국제유가가 1800년대에도 $10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배럴당. 그러다가 뭐 한 30센트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뭐 한 $30 갔다가 또 $2, $3 가고 이런 식으로 유가의 변동은 매우 크게 나타났었고 그 과정이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로. 그러면 이전의 고점이 150이고 다음은 한 $300 되지 않을까. 뭐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달러를 많이 찍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석유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고점이 150달러에 한 2배 정도 해서 $300다. 그 정도입니다. 뭔가 굉장히 제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듣고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냥 뭐 복권 산다 생각하고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에 나오는 대로 보면 굉장히 현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뉴스에서 뭐 미분양 나고 뭐 가격이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니 해 가지고 그럼 나도 그냥 이참에 그냥 받아 보이고 괜찮은데 하나 사 볼까라고 해서 보면 가격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뭐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아주 많이 급격하게 오른 고가 아파트들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중저가 아파트는 계속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마다 틀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싼 아파트 뭐 살라고 해도 그 돈 깔고 앉지는 못하니까 그냥 무난한 걸 찾아보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지? 내릴 생각을 안 하네. 도저히 안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뭐 주식하고 틀려 가지고 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사실 주식은 팔 사람들이 없긴 한데 외국인들이 파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팔게 되는 무지막지하게 때리니까 뭐 그런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거래하는 이 부동산은 사실 폭락이 나오기 어려운 수급 구조다. 한번 호가 찍어버리면 결국은 그 가격에 맞춰서 가게 되는. 그리고 정부 정책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정책의 발언의 어떤 내막은 이겁니다. 물가 상승보다 물가 상승 이거면 집값 물가 상승 이하로 만들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물가 상승보다는 낮을 겁니다. 이게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이거의 본질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집값 안정시키겠습니다. 집값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몇 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린다는 얘기인가? 이 가격에 팔아야 돌아가지. 예. 아니 입장 바꿔서 3억짜리 아파트를 5억이 됐는데 뭐 물론 한 1억 벌었으니까 4억에는 팔아야지. 이거 하지만 3억에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억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라서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과는 실제 상황이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상하게 뭐 부동산이 꺾인다고 거의 연부를 외우듯이 하는데 그것도 아마 선거를 앞두고 다소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희석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선거 날이니까 선거 꼭 하셔 가지고 우리 주주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선거하는 것도. 선거 꼭 하셔서 우리 권리를 행사를 하시는데 수고. 그리고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사전 투표라는 건 되게 편하긴 한데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휴일로 만들어 놓은 이 선거일에 나는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어떻게든 중간에 시간을 내서 난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겠다. 내 한 표를 행사해서 꼭 이 정치에 그 참여를 하겠다. 뭐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노는 날이네? 선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분들하고 한 표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하는 게 사실 그런 관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거르는 효과도 있는데 사전 투표를 해 버리면 그렇게 이 가벼운 사람들도 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점점 정치가 중후 정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뭐 요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내일 꼭 예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LT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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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건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불현듯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지 어떤 분이 뭔가 뭐 비꼬거나 뭐 부정적인 언급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불현듯 생각나서 과거의 거를 생각해서 UST 매수 예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라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또 여러분들의 감사 댓글로 이 자존감도 채우고 좋은 기운도 받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정말 그때부터 일이 조금씩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한 거 회수할 게 있는데 다행스럽게 물론 5월에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돈 빨리 받았으면 미리 잡아 넣었다가 손해 봤을 텐데 뭐 또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에이프로 아니지. SAT. 네, SAT 주가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쁜 상황에 좋고 바닥에서 또 거래량 또 터져 주셨고 이전에 터진 거에서 충분히 또 재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SAT는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좋은 가치를 갖고 있고 아직도 주가가 가치보다 저렴하고 또 실적도 양호하고 매출이 실적이 나쁘지만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 한번 꺾였지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상태입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보급이 된다면 우리 이 부동산부터 해서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텐데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거 요즘 뭐 저는 제일 체감하는 게 스마트폰 보급을 제일 체감하는 게 뭐냐면 운전 진짜 뭐 같지 않은 사람들 진짜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본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로 가는 건 필연이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기어가 나왔을 때 자동차 기어가 수동이었습니다. 수동을 하다가 이제 오토매틱이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자동차에 기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한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오토매틱 자동 쓰시는 분들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기어 넣었다가 기계인데 잘못해가지고 인식 못해서 기어가 안 바뀌면 어떡하지? 후진기어 넣었는데 후진기어 인식 못해서 앞으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거의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아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믿고 이걸 손을 놓고 있지? 라는 부분이 나중에는 아니 어떻게 옛날에 사람이 운전을 했을까? 이 위험한 걸.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SAT를 보면 SAT가 신호등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신호를 바꾸게 되면 큰 수혜를 받는데 매번 뭐 교체 수요 이런 신도시 건설했을 때 수요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돼서 자율주행차가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등도 바꾸고 요런 교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어마어마한 관심과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5년 정도 걸릴 거고 이게 미리 관심을 받느냐 아니면 뭐 5년 뒤에 관심을 받느냐 요 차이일 겁니다. 언젠가는 크게 오를 종목이고 그게 시장이 좋을 때는 5년 후의 거를 바로 반영할 수도 있고 지금 배터리는 10년 후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정말 5년 뒤에 숫자가 나올 텐데 5년까지 보더라도 계속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중 7%의 매수 가격 근처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같은 시장에 보유 종목이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은 뭐 수익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오리콤. 네, 저는 이 물타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투자하는 게 싸면 사고 근데 더 싸지면 이거 완전 개박앤 세일이다 해서 더 사고 거기서 또 빠지면 와, 저 위에서도 싸다고 샀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나 싼 거야 해서 더 사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지금 오리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께서 비중이 2%의 반토막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거면 아우 기분 진짜 좋다. 여기서 8% 사면 도대체 10% 만들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오리콤이 괜찮은 종목인지를 먼저 보고 일단 현재는 저평가 상태가 됐습니다. 실적도 회복 중이고 그 광고 대행업 이런 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저평가되었느냐? 예. 끼가 있느냐? 끼는 있는데 빨리 얼마 전에 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시세 낸지. 보통 시세 내고 2년 정도는 숨을 죽이니까. 그러면 길게 한 1년 정도 보고 그 사이에 조금씩 아주 쌀 때 한 번씩 사시고 해 나가시면 뭐 8% 더해서 10%를 만드시면 평단가는 금방 훅 내려올 거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이 좋으니까 잊고 사시다가 너무 싸다 싶으면 한 번씩 추가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UST. 네, UST. 오우 마이 갓. 예. 매수 예정인데 그게 이게 일단 종목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뭐 썩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스펙하고 합병해 가지고 스테인리스 강간 사업하는 건설 관련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아주 화끈하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고 실적도 꾸준히 내고 뭐 재무제표도 양호한데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냥 지금은 가격 보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가격 보고 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거래 실린 장대 연봉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입니다. 예, 왜냐면 자 여기 흔적을 보면 여기서 조금 매집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뿡 뛰어가지고 거래량 팍 터트려가지고 여기서 싸게 샀던 물량을 아마 여기서 소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 변동이 나오면 누가 삽니까? 단타하는 애들이 삽니다. 단타하는 투자도 아닙니다. 단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단타는 이런 단타 말고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올랐다. 일단 챙기고 보자. 이런 건 단타가 아닙니다. 작전상 작전상 매매지. 단타는 뭐냐면 그냥 거래량 많은 종목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 매매 변동 오는 거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건데, 뭐 떨어지면 손절하고 또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게 단타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오직 시세 차익만 목적으로 하니까. 투기인데 그런 애들이 받아주는 거를 여기서 물량으로 탁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올릴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은 주가 올릴 주체가 없습니다. 올린다 그러면 요 단타로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들 거 해결을 해주니까 자선 사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올릴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샀던 단타 애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하고 손절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는, 이게 보통의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말고, 예, 한참 충분히 내리고, 그리고 하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받고, 충분히 내리고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힐라홀딩스. 그 힐라홀딩스는 그 힐라코리아가 또 미국 본사, 아니 이탈리아 본사를 먹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치 스타벅스 코리아, 이마트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잘 돼가지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를 사버리는 뭐 그런 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잘 경영을 해서 안정적인 이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힐라 가방을 썼었는데, 중학교면 지금 거의 한 30, 거의 뭐 이제 거의 30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거의 30년 전에 제가 필라 가방을 맸습니다. 이 힐라 가방을 맸더니 그 이제 중학교 선배들이 힐라 가방 건방지게 메고 왔다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그냥 메고 다니지 말고 조심해라 뭐 이런 소리만 듣고 말았지만, 참 그때 생각해도 뭐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요 힐라가 보면 지금 주가가 약간 저평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감안하면 꽤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 근처라고 하셨고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지금 요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요 하락 기간 조정 이런 받고 있는 상태니까 뭐 급하게 하실 거보다는 많이 떨어지면 조금씩 담아 나가는 정도. 그리고 당장 크게 올라갈 만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집형의 어떤 거래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으니까 쌀 때 계속 담아가는 이런 정도의 추가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그 종목 중에서 제노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가 실적도 좋아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배당도 늘리고 이익도 아주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평가가 어떻냐면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량이 누적이 된다면 앞으로 큰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요 15,000원만 넘어가면 신고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탠드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노레이 주변 분들한테 뭐 사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편하게 권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정도 됩니다. 편하게 권하는 게 제노레이, 인터로조, 대한제분.
예, 요 세 종목입니다. 자, 이 세 종목이 그렇게 뭐 화끈하게 재미를 줬다. 이렇게는 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나쁜 장의 제너레이가 선방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장의 대한제본이 조금 양호합니다. 인트로저도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시장을 이기는 건 실적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해서 제너레이도 그렇고 인트로저, 특히 인트로저는 조만간에 이제 일본 쪽에서 매출이 많이 터질 거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한제본도 곡물가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고, 이렇게 숫자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 무시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결국 자기 몫을 해내더라라는 거. 예, 특히 제노레이가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길어졌고, 뭐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게 언제 오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런 종목이면 안 갈 수가 없어라는 분들과 교체가 되면 결국은 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주 잘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다 보면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시면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일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이거 갖고 가는데 팔까 말까 그런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격적으로.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짜증나 하는 분들은 다 파시게 될 거고, 이거 안 올라갈 수 없어. 이런 기술력도 좋고 이런 종목이 안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분들이 남게 되면 그 다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시세가 나게 된다는. 네, 그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어야 1년.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